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바라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스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권상희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평론가님께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평론가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학폭소송 노쇼, 권경의 변호사 정직 1년, 민심 등 돌리게 하는 바가지 요금, 시험 5개월 전 불거진 공정수능 폭풍까지 오늘 정말 각계각층의 중요한 이야기들 다 모아놓은 것 같은데 평론가님 특히 눈에 띄는 주제 있으세요? 세 가지 다 관심이 가지만 특히나 눈에 띄는 건 저는 소송에 있어서 노쇼라는 단어가 존재한다는 거 이 사람 때문에 처음 알았습니다. 권경의 변호사 관련 소식 오늘 첫 번째 이슈이니만큼 집중적으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눠볼 이야기들 정말 너무 궁금하고 다 중요한 내용만 담고 있어서요. 빨리 시작해 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스토크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학폭소송 노쇼, 권경의 변호사 정직 1년입니다. 평론가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쇼가 이렇게 소송에 노쇼한다로 나올 줄은 전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같은 업계 사람으로서 사실 재판에 불출석한다? 이거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학폭폭력 소송에 불출석해서 재판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의 변호사의 징계위 어제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좀 전해주세요. 네, 변협은 지난 19일이죠. 어제 징계위 전체 회의를 열고 4시간 30분여 논의 끝에 권경의 변호사에 대해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날 전체 징계위원 9명 가운데서 8명이 참석을 했고요. 이 권경의 변호사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협은 권 변호사의 성실 의무 위반 정도를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중하죠. 중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변호사의 재판 불축선으로 인해 패소했다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말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재판을 불출석한다는 것의 의미를 보면요. 이제 당사자를 대신해서 이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으니까요. 변호사가 불출석하면 그 재판에 나타나지 않은 거니까 계속해서 불출석하게 되면 이제 패소하게 되는 그런 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 불출석해서 당사자가 패소하게 만들고 그 사실을 몇 달간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 국민들이 화날 수밖에 없는 지점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권경의 변호사는 학폭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모 씨를 대리해서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항소심 변론 기일에 3차례 불출석하면서 11월 패소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하기는 했는데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권 변호사 이 패소 사실도 제때 알려주지 않았죠. 5달 동안 알리지 않은 탓에 상고조차 하지 못하고 패소라는 판결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제 징계 당사자 권경의 변호사잖아요. 직접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징계 절차를 보면 일단 징계에서 결과가 나오면 결정을 내리면 본인 당사자가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번 사안의 경우 사안이 정말 중대했잖아요. 이 징계를 해달라고 이제 신청을 한 사람이 우리 지금 당사자, 이 사건의 당사자님이 아니시라 그냥 지금 변협 측에서 직권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한 상황이었어요. 일단 그런 것 사유들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30일 이내에 권경의 변호사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평론가님은 정직 1년 처분 이걸 놓고도 또 사실 요즘 국민들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1년 잘 쉬고
다시 또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정직 1년이라는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국민적 공분이 높은 상황이면 변협이 최소한 제명 정도의 조치는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기사들이 참 어제 오늘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 기사들 정말 제가 많이 읽어보고 왔는데 그 기사 제목 가운데 아 이게 바로 국민 정서를 대변한 기사 제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저의 의견과도 동일한 제목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짓을 하고도 권경에는 정직 1년에 그쳤다. 사실 다른 기사 제목들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제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제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은 법조인이시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 판단, 정직 1년이란 판단 일반적인 보통 이 법적인 상식이 없는 국민들과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지 아니면 저희와 유사한 생각을 갖고 계실지 궁금해요. 일단 이렇게 3번이나 불수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변호사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이거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3번 불출석해서 패소하고 상고할 수 있는 대법원에 갈 수 있는 기간마저도 놓친 네. 상황이에요. 한 번도 불출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출석을 네.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마다 상황이 있고 정말 급박한 일이 있다면 네. 본인이 가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복대리라고 해서 다른 변호사를 내보낼 수 있는 제도도 두고 있어요. 만약 그 복대리도 여의치 않은 긴박한 상황이었으면 사실 재판 연기를 신청해보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냥 안 갔는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2번, 3번을 네, 그랬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건 사실 변호사로서 정말 크나큰 실수를 한 거고 이런 사례를 저는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건 정말 무책임한 태도였다는 비판은 정말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변호사님, 근데 이제 변호사법을 보면 징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그렇죠. 알려져 있고 최고로는 영구 제명까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5가지로 구분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징계가 당연히 마련되어 있죠. 변호사에 대한 징계 5종류로 하고 있는데 견책 가장 낮은 수준이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그리고 제명, 영구 제명 이렇게 5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제 변협조사위원회가 애초에 처음에 징계위원회에 정직 6개월 이상을 건의했다고 해요. 굉장히 중하다. 적어도 이거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정직 최소 6개월 이상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한 것이고 사실 이런 사례가 이전에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징계의 수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일부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피해금 같은 걸 배상해야 되는데 뭐 아예 뭐 제명을 하거나 하면은 이 피해금 배상 같은 게 어렵지 않겠냐 이런 것도 고려가 됐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법 감정은 다소 맞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정직 기간 길어지면은 이제 그 경제 활동이 되려 어려워져서 피해자에게 손해다. 이 부분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뭐 대한변협이라는 단체 자체도 변호사님들이 계신 단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해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페널티가 따를 때 그 사람의 사정을 고려해서 페널티를 주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것에 이 적정한 기준을 보고 그 다음에 페널티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정직 6개월 이상은 조금 너무한 것 같은데 네. 이게 과연 국민적인 정서에 맞는 기준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관련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또 설득력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역시 대한변협도 기득권층이고 기득권을 감싸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해명 자체를 보면 사실 그 비판에서 자유로워 보일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징계 수위가 결정되고 나서요. 이제 그 피해자의 유족 측에 막 통곡을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이 징계 수위 결정 전에 이제 유족들은 권경혜 변호사의 영구 제명을 촉구하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피해자의 어떤 입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겁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시 변호사를 하냐면서 울분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피해자 이 씨, 어제 변협에 영구제명 목소리를 내면서 딸의 영정 사진을 들고 검은 상복을 입고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피해자 이 씨, 권 변호사와 그가 속했던 법무법인 그리고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상대로 총 2억 원을 배상하라 이 소송을 올
올 4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폐문 문제,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소장이 권 변호사에게 3차례 송달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달 15일에야 전달되면서 곧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이 4월 13일에 소장을 네. 접수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권경혜 변호사가 이 패자를 다시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변호사의 성실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권경혜 변호사 양심이 있는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묻고 싶은 지경입니다. 참 유족의 심경을 저희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요. 얼마나 황망하시고 개탄스러우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특히 소송 대리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그 관련 소송에서 그 소송 자료를 받는다거나 그 소송에 대한 고지를 받는 게 당연히 대리인에게 오게 되거든요. 이제 저야 이제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이번 사건처럼 소송 대리인이 계속 불출석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그걸 알 길이 없었다? 이 점 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의뢰인이 누굴 믿겠습니까? 변호인 믿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들여서 또 이 변호인에게 당연히 이 수임료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성사에 휘말리는 것만큼 삶이 고달파지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걸 오롯이 혼자 책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해서 내 소송을 잘 좀 부탁드린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재판 결과 물론 승소할 수도 있지만 패소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패소를 했다 승소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 변호인이 나와 관련된 사건을 책임지고 임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패소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거 굉장히 끔찍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더니 이 변호사 윤리장전 제13조 제1항, 제2항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하고 업무 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지금 뭐 권경혜 변호사는 이 규정사항 안 지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 배상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해요. 저도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정말 부끄러운데 이런 사례들이 또 뭐가 있었나요, 변호사님? 네. 권경혜 변호사 사건으로 제가 자료를 한번 봤더니 2019년 수임료 550만 원을 받고 의뢰인 동의 없이 재심 청구를 취하하고 변론 기일에 2회 불출석해서 사건을 종결시킨 A 변호사에게 이 대한변협이 과태료 200만 원 징계를 내놨던 적이 있었고요. 2016년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B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B 변호사 이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이 B 변호사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수임료 2,130만 원 중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는데 이 역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변협의 사유별 변호사 이 징계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2022년 이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결정한 건수가 총 32건인데 비교적 가벼운 과태료와 견책 처분이 약 21건 그리고 1건이었고요. 정직과 제명은 각 9건, 1건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만약에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변호사가 성실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만약에 패소했다. 이랬다면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일 경우에 이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도 이제 지방법원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요. 통상적인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승소할 수 있는 사건, 그러니까 변호사라면 갖춰야 될 그런 최소한의 자격들을 갖추고 사건을 성실하게만 진행했다면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지 않게 무책임하게 진행을 해서 패소하게 한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한 2020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수임료 330만 원을 받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이제 상고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놓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날려버린 그런 변호사에 대해서 수임료를 돌려주는 건 당연하고 이제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하게 뭐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거나 항소, 상고 다시 한번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기한을 넘겨서 박탈시킨 경우에는 이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판례가 하고 있어요. 또 변호사들이 사실 사임을 하는 경우가 평론가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맡았다가 맡지 않겠다고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변호사도 모든 사건, 오는 사건을 맡아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식이라면 사임도 가능한데 별의별 황당한 사유로 사임을 하게 되고 갑자기 의뢰인에게 이 사건 못하겠다고 네. 돌려보내면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황당할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또 사임을 하고 있나요? 시장 선거 출마하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맡아서 하겠다고 변호인이 더 먼저 주장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김모 씨 50대인데요. 네.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지난해 2월 A 변호사 사무실장으로부터 이 굉장히 전화를 받고 망연자실한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A 변호사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참 김모 씨에게는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A 변호사가 2차 변론 기일 전날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송이 A 변호사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해요. 내가 해주겠다. 체불된 임금 받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맡긴 거였는데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알아봤더니 이런저런 사건을 핑계로 중도에 포기했던 네. 전력이 있다는 소문을 뒤늦게야 들었던 겁니다. 또 다른 사례 말씀을 드리면 이 박모 씨 같은 경우도 나만 믿으면 된다. 변호사가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이제 사건을 맡겼던 건데 그러고 있다가 패소를 당할 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박모 씨는 소액 사기를 당해서 이 대구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B 변호사를 선임한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변론길이 다가올 때마다 이제 변호사에게 전화도 자주 했다고 해요.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나만 믿고 기다려라.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B 변호사 1, 2차 변론 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고 하고요. 이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법원에 전화를 해서 사실을 이 박모 씨가 알게 된 겁니다. B 변호사에게 따지고 나서 수임료 절반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던 사람들 계속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킬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면 좋지만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제대로 마련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변호사 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변협인데 변호사법 시행에 따라서 변호사의 징계 처분 정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공개 기간이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징계 처분 수위에 따라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 동안 공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 확인을 못하면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좀 좋은 변호사라, 그러니까 그냥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네.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본인도 사건을 그냥 마쳤다고 그냥 내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잘 챙길 수밖에 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지점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불균형 문제가 계속해서 좀 제기되어 왔어요. 변호사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접 찾으려고 할 때 이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시민단체가 내놓은 정도의 정보뿐이 없는데요. 지금 참여연대가 2007년부터 변호사의 징계 내역을 수집, 축적해서 변호사 징계 내역을 검색할 수 있도록 변호사 징계 정보 찾기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 네.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고요. 앞으로 변호사 어떻게 선임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겠다. 그러니까 인맥을 통해서 좋은 사람 알아보겠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나의 안으로 나온 게 일단은 사실 변호사 인력풀 이런 사건은 이런 변호사님이 굉장히 사건 처리를 잘한다. 성실하게 임한다. 이런 것들 공익 성격의 소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일반 시민들을 위한 한 가지의 방안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변호사 소개하는 앱들을 만들어서 이걸 업으로 삼는 업체나 개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변호사법을 고려해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이런 운영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권 변호사 사건도 좀 마찬가지고요.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된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이런 지적도 사실 계속돼 왔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중요한 건 대한변협이 이렇게 징계 절차 개시한다, 이렇게 징계 내렸습니다. 발표한 것도 권경의 변호사 외에는 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징계를 청원하는 청원인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기다림, 계속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경우는 제가 봤더니 계속해서 알려주지 않아서 이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됐다가 내 일상이 무너지겠다 싶어서 그냥 징계 절차 철회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지금 한 언론사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관련 현황, 이 관련된 보도를 했는데요. 이걸 보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이 기간에 발생한 겁니다. 변협은 해당 기간 총 478건의 징계를 결정했는데 이 징계 내용을 보면 견책이 123건이고요. 과태료 처분 가장 많아요. 288건. 그러니까 경미한 처분이 전체 86%입니다. 뭐 과태료 같은 경우는 사실 돈으로 내 잘못 면죄부를 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볍게 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다 보면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변호사들 더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뭐 권경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조국 흑서 때문에 사실 변호사로서 유명해지기보다는 정치 논평을 하면서 유명해진 유명세가 있는 변호사입니다. 유명한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렇게 징계 절차가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 변호사가 의뢰인 사전 동의 없이 이렇게 재판에 마구잡이로 불출석해서 패소를 하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불거지면서 국회에서도 관련된 입법이 나왔다면서요? 네, 이제 권경의 변호사 사건으로 굉장히 4월 떠들썩했잖아요. 5월에 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어떤 거냐면 일명 노쇼 변호 예방법입니다. 이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남겨졌는지 조금 살펴보면 현행 민사소송법 이 소송 대리인을 의뢰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서 불출석할 때 의뢰인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홍 의원 이 법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또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 등 이 소송 대리인의 불성실한 행위 사전에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에 이 재판에 쌍방 불출석 시 해당 사실을 소송 당사자 그리고 소송 대리인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서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에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불출석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에 포함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재판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내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내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가 될 것인데 이 법이 문턱이 높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 법률 대리인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또 나름의 큰 돈을 쓰셔서 이제 법률 대리인을 선심하시게 되는데 국민은 이런 재판받을 권리가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서 침해받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근데 사실 뭐 권경의 변호사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윤리의식이 없는 변호사가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물론 대다수의 변호사님, 우리 임주혜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변호사님들은 뭐 사건, 이 의뢰인의 사건을 굉장히 성실하게 책임져서 이 변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권경의 변호사 사건이 불거지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분들이 비판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비판, 그러니까 이런 무책임한 비판 또한 지양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앞서서 노쇼 이 변호 예방법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 가운데 저는 이것도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우리 민생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의원들의 게으름 때문에 또는 이 회기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서 내지는 이 시기를 넘기면서 자동 폐기되는 경우 있거든요. 아까 제가 내용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내용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의가 된 이상
꼭 국회 문턱을 통과해서 제2의 권경의 변호사 같은 일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네, 첫 번째 법률 리스토크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리스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민심 등 돌리게 하는 바가지 요금입니다. 팬데믹이 종료되고 나서 몇 년간 정말 잠잠했던 지역 축제들이 정말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신나는 분위기에 정말 찬물을 껴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가지 논란인데요. 기분 좋게 신나게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인들과 지역 축제 찾았다가 너무 비싼데 그래도 그 비싼 값어치를 한다면 기분 좋겠지만 부실한 음식, 부실한 물건들 많았다 이런 얘기 전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사례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인천 소래포구에서 축제할 때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가게에 들려서. 그때까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맛있었기 때문에 포장 하나 더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집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저희가 지난해에도 인천 소래포구 관련 논란 네. 전해드린 기억이 제가 네. 나는데 사오면 안 되겠더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상추와 양배추 같은 것들이 잔뜩 깔려 있고요. 회는 몇 점 집어먹을 것도 없었는데 제 기억으로 말도 안 되게 상당히 비쌌던 기억이 나거든요. 보통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맛있는 회 드시겠다고 가까운 곳 인천 소래포구 많이 찾으세요. 그럼요. 저는 그때 한번 가고는 다시는 회 포장해서 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니 바가지 논란이 지금 정말 계속되고 있어요. 사례들 몇 가지 평론가님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달 전북 남원시 춘향지에서 판매한 닭강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저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10,000원이 넘는 돈을 받고 팔았더라고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과 글이 함께 올라왔는데요. 한입 크기 정도 되는데 한 10조각, 굉장히 작은 조각 10개입니다. 이게 17,000원이었다고 해요. 여기에 관련해서 불만을 토로했는데 중요한 건 심지어 한입 먹어봤더니 닭강정이 아니었고요. 네. 다짐육이었다고 합니다. 어머. 근데 다짐육은 훨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남원 춘향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축제가 돼버렸습니다. 결국 남원시는 이 축제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 감사실에서 야시장 운영 전반을 맡은 단체죠. 춘향제전위원회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이 야시장에 참여한 업소 선정 기준이 뭐였느냐 이와 관련된 조사와 함께 음식 가격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졌었기 때문에 이 기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향제를 앞두고 남원시에서 이 물가 안정 캠페인까지 실시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실효성은 없었던 것인 거죠. 다만 시는 이번 감사 처벌보다는 개선책 마련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처벌이 이루어져야 다음 개선책 마련을 할 때 그 개선책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평론가님 이렇게 지역 출제 활성화되면 상권도 살아나고 또 국내 여행 붐도 일고 경제도 살아나고 참 좋은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소식으로 좀 흥이 깨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이번에는 지역 축제의 정말 단골 메뉴입니다. 이거 바베큐 밖에서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수원에서 판매한 지역 축제 메뉴 바베큐에서 가격 대비 양이 너무 부실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4만 원을 주고 바베큐를 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양배추만 수북하게 깔아놓고 정작 먹을 만한 바베큐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 문제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에 발생을 했는데 이 가게에서 A씨가 주문한 소주면 소주병 그냥 줘야 되잖아요. 네. 생수병에 담아서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누군가 마시고 남겨놓은 소주를 따라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티즌들 먹지 않는 게 상책이다 신고해라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난 18일에 막을 내린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름 10cm가량의 손바닥만한 감자전 3장이 25,000원이고요. 네. 불과 닭고기 몇 점도 안 되는 1인분보다 적어 보이는 2인분이라고 합니다. 네. 28,000원으로 가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들 이렇게 다른 축제 사실 이미
진해 벚꽃 축제 때 네. 문제가 있었어요. 이른 봄에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으면 그 다음에 축제를 진행하는 지자체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산지석 배운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사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해서 외식 비용이 정말 상당히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슈가 된 바가지 논란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왜 우리가 어떤 유명 TV 프로그램 타게 되면은 정말 네. 어떻게 보면 흥행 보장, 성공 그렇죠. 보장인데 TV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바가지 요금을 그대로 불러서 과자 한 봉지에 7만 원 이거 네.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경북 영양군에서 발생한 일이죠. 이 상인 진짜 간 큰 상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 납득 안 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그럼요. 하지만 바가지 요금을 코로나19 때문에 용인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 사과를 하기 이전에 내건 목소리였는데 보면 한 봉지 가격이 7만 원이라는 거짓된 찌라시로 본인 명예를 실추당했다라고 하면서 과자 무게당 가격이 종류별로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네티즌 사이에서 해당 이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네. 반발이 나오면서 논란이 더 커진 건데요. 네네네. 지금 이 예능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가지 종류를 봉투에 담은 거예요. 한 네. 출연 연예인이. 근데 저울에 달았는데 1.5kg 한 봉지에 68,569원이라고 했는데 7만 원이라고 올려 부른 거고요. 네. 사실 68,000원인데 반올림해서 7만 원이에요. 이렇게 파는 경우 없잖아요. 말도 안 되죠. 이거 6만 그렇죠. 5천 원으로 깎아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다가 3봉지를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3봉지니까 21만 원 아닙니까? 21만 원이라고 불렀는데 거기 출연자들이 너무 비싸다 했더니 유명인들 오셨으니까 제가 깎아드리겠다 이러면서 선심 쓰는 척 3봉지에 14만 원. 결제를 받은 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상인 한 명이 이 경북 영양군 지자체를 욕먹인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 영양군 지자체가 나서서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말도 안 돼요. 이것도 가장 단가가 높은 씨앗 강정을 기준으로 다 무게를 쟀다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가지 요금 논란이라는 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여러 차례 문제가 됐어요. 기분 좋게 축제에 갔다가 기분 좋게 우리나라 국내 여행을 갔다가 숙소 바가지도 항상 논란이 되고요. 뭐 파라솔도 너무 비싸게 팔았다 이런 논란 네. 계속되고 있는데 왜 바가지 논란 계속되고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게 상인의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점심 가격 너무 높게 올라가면서 이 런치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축제장마다 바가지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탐욕플레이션, 상인들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사실 이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축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대형 축제라고 하더라도 지자체 공무원 한 명이 거의 전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관리 인력 더 충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축제를 지자체마다 지역 상권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축제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합해서 규모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상인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요. 내가 자릿세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자릿세가 도대체 얼마길래 궁금했어요. 근데 한 전문가가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200~300만 원이 평균인데 장사가 잘 되는 곳, 뭐 흔히 말해서 목이 좋은 곳이라고 하죠. 이런 곳에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앞선 사례, 제가 춘향제 사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원 같은 경우는 한 부수당 1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지역 관내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폭 할인을 해줬어요. 자릿세 35만 원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관 외에서 찾아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8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릿세 때문에 이런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라는 건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릿세 때문에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 또는 관광객이 화를 내는 게 아니죠. 그 불성실함 그리고 무성의함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것. 그렇죠. 그런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바가지 요금이 뭐 지역 축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천 소래포구 우리 평론가님께 그 안 좋은 씁쓸한 기억을 네. 남겨줬던 이 인천 소래포구의 경우
바가지 논란 사실 자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매년 뭐 자정 결의 대회, 신뢰 회복 캠페인 이런 걸 벌이고 있는데 올해도 또 벌였죠. 이게 그러니까 인천 소래포구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12년 전, 6년 전, 3년 전, 지난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일이고요. 계속해서 같은 목소리예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과의 진정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하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때 아, 그때 했던 사과가 진정성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사과하면 뭐합니까?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모습들, 관련 기사들 보면 거의 이 네티즌들 뿔난 목소리들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런 사과 통하지 않는다라는 목소리가 주된 목소리입니다. 이 소래포구에 물론 성실하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이제라도 지금 소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휴양지와 지역축제 등 전국 각지에서 바가지 논란 불거지자 여름 대목이잖아요. 이번에 팬데믹 끝나고 여름 휴가 준비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 네. 이 여름 휴마 대목을 앞둔 해수욕장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해수욕장도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이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수욕장 피서철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 관리 지도 점검반을 운영합니다. 숙박업소, 음식점, 주차장, 또 피서용품 등의 가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물가 안정 홍보와 현장 지도를 펼치는데요. 또 이 파라솔과 튜브, 피서용품 거의 다 대여를 하잖아요. 지난 2011년부터 스마트 비치 시스템을 도입해서 책정 가격 외에 웃돈을 받는 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좀 참고 사례로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피서용품을 대여하거나 탈의실 사용할 때 결제를 대여업체가 하면 가격을 이 중구난방으로 마음껏 올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매표소로 단일화해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보다 카드 결제할 때 요금이 더 저렴하다고 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부산의 이 광안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 대책 마련하고자 지금 분주하다고 합니다. 이 수영구는 이달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광안리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내부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만약에 이곳 이용하시는데 아 바가지 요금 당한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즉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정말 큰 맘 먹고 시간도 투자하고 경비도 투자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여행 갔는데 바가지 요금 때문에 기분 상하는 일 발생하면은 참 씁쓸한 기억만 남게 되죠. 그 지역, 그 장소에 대한 기억도 나빠지게 되고요. 논란 이후 지자체의 자정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변호관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사례입니다. 지난 9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속초시에서 열렸던 축제, 실향민 문화축제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때 속초문화관광재단 현장에서 판매하는 음식류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준비 단계부터 현장에서 판매할 먹거리 종류도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주제에 맞게 구체화하면서 입점 업체 그러니까 입점 업체를 역시 지역 내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들로 한정지었습니다. 음식 종류와 판매 가격 보면 사실 이것 하나하나 상인들과 다 협의를 거쳐서 정해졌다고 해요. 10,000원 넘는 음식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하고요. 커피, 식혜, 마실 것도 5,000원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제, 무주 산골 영화제가 요즘 칭찬을 받고 있거든요. 먹거리 부스 운영권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주최 측에서. 그래서 선정을 했고요. 음식 물가 역시 단가를 조절을 했다고 합니다. 10,000원 이하로 책정하는 조건을 걸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 논란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여행지나 지역 축제에 가서 이제 가성비가 낮다고 볼 만한 그런 음식 같은 거 먹으면 뭐 이런 데가 늘 그렇지 뭐 내가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적 많은 것 같은데 바가지 요금 논란 좀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 평론가님 필요할까요? 근데 사실 지금 뭐 우리가 K컬처다, K문화다 이래가지고 K를 앞에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국내 문화산업 분야를 보면 영화 같은 경우는 영진이가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리고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관계부처가 상당히 여러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축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축제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지만 사실 공무원들에게 모두 다 떠넘길 수는 없거든요. 관련 컨트롤 타워 전문 기관 만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축제가 발전한 나라들을 보면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더 축제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우리와 뭐 어떤 조건들이 여러 가지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 일본이 안정적으로 뭔가 가격 책정을 하면서 이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요금 논란 전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굉장히 강력한 허가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축제 안에 들어오는 입점 부스들 굉장히 강력한 허가제 받아들이겠다 하는 입점 부스들만 입점시키고 있거든요. 우리도 물론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일장일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격 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엔 바가지 요금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좀 자정 노력도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는 잠깐 단기 그 축제 기간 동안은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되겠죠. 계속해서 다음 이슈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 법률 토크 주제는 바로 시험 5개월 전 불거진 공정수능 폭풍입니다. 이주호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 관련 정책을 보고한 이후에 수능 관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평론가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교육개혁 추진 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수능 난도를 낮춰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런 취지의 지시를 해서 파장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킬러 문항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죠. 수능을 이렇게 어렵게 내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건데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카르텔이냐면서 이주호 교육부 총리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6월 모의평가 난도 조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교육부 담당 국장이 6개월 만에 경질되기도 했죠.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학원가는 지금 물수능이냐 불수능이냐 이 논란으로 시끄러워진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이 대입과 관련해서 뭔가 원론적인 발언을 한 적은 많았지만 수능 출제에 대해서 언급한 경우는 드물었다면서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언급을 할 경우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언급들을 자제했던 건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2002년에 수능 직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이렇게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쉽게 출제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가 충격을 받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생각할 때 매우 유감스럽다. 뭐 이게 대표적으로 수능과 관련된 이 언급을 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이건 뭐 수능 직전이 아니라 수능 직후였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를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한 것을 두고요.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여야 어떤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게 쉽게 출제하느냐 어렵게 출제하느냐 그러니까 물수능 불수능의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비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수능 불수능 아닌 공정수능을 언급한 거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육 내에서 배운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변별력을 갖춰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에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취지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취지는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사교육비 부담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 즉흥적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큰 부분은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이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교육부의 책임을 묻는 건 꼬리 자르기의 형태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당정이 사교육 대책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수능 시험에서 난이도 조절을 위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애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나요? 킬러 문항 하면 상당히 어려워서 풀기조차 힘든 문항을 킬러 문항이라고 하잖아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쉬운 방법으로 활용됐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킬러 문항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몬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 과정 안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 소위 말해서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없애겠다 이런 의지를 재확인했는데 그렇지만 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난이도를 그럼 어떻게 조절하겠느냐라는 거잖아요. 적정한 난이도가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해서 출제 시스템을 점검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지금 변별력이 관건인 거잖아요.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 문제에서 배제한다. 이게 지금
어떤 당정의 일관된 목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혼란이 초래된 상황에서 모호하게 들릴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사교육 대책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지금 수능이 5개월 남짓 남았어요. 벌써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험생들과 학부모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는걸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 같은 목소리를 내려면 지난 수능, 지난해 수능이 끝나고 난 뒤 또는 올 초에 냈어야 되는데 지금 5개월 앞두고 이런 목소리를 낸 것 타이밍상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없애자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타이밍상 왜 지금이냐? 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킬러 문항을 없애게 되면 준 킬러 문항이 나올 텐데 이걸 또 대비하기 위해서 사교육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고 당장 9월 모의평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학원 관둘 수 없다. 이런 목소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일명 일타 강사라고 불리는 이 사교육 시장에서 정말 100만 수험생, 200만 수험생을 거느리고 있는 이런 일타 강사들을 유명 학원 강사들 역시 이번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그러니까 거의 비판의 목소리입니다. 수능이라는 게 쉬우면 쉬운 대로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인데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빨리 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놨고요. 그리고 9월 모의평가가 어떨지 수능이 어떨지 미지수다. 또 하나의 목소리는 더 좋은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섣부른 개입은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간엔 또 이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교육 시장이 줄어들게 되면 이들이 거의 100억 뭐 일타 강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쯤 되니까 저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 킬러 문항 없앤다고 사교육이 없어지는 걸까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네, 뭐 제가 너무 이렇게 쉽게 대답을 드리는 건데 킬러 문항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 이게 사실 교육의 문제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경쟁 심리와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킬러 문항 없앤다고 하잖아요. 불확실성이 더 확대가 되면서 아마도 입시 컨설팅 받으려고 대치동 찾는 분들 더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는 교육 철학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시간적으로 뭔가 단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 방법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평론가님 또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었던 자사고, 외국어고, 이제 국제고를 존치하겠다는 점도 밝혔다면서요? 전 사실 지난 정부에서 이거 오후 2시쯤에 급히 방송으로 제가 봤었거든요. 발표했던 모습이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자사고나 외고나 이 학교를 다녔던 졸업생들 있을 거고요. 재학생들 있고 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입장 전혀 고려가 되지도 않고 토론이나 논의 한 번조차 없이 교육부 장관이 그냥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법적 쟁송에서 학교가 승소하는 방향으로 판결 나오는 사례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일반고로의 전환, 없애겠다, 그냥 그대로 존치하겠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또 한편 어제였죠.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의 사임 소식도 들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지 나흘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지난해 3월에 취임을 했죠. 원래 임기는 2025년 2월까지였는데 관련 수장들 임기를 마쳤던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능 관련해서 뭐 자리가 움직였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번에 수능이 아니라 6월 모의평가 때문이었죠. 네. 모의평가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당장 이제 관심은 9월에 또 모의평가가 있거든요. 이 6월, 9월 모의고사 그리고 11월 수능으로 이어지는데 6월, 9월 모의고사가 이 수능의 향방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9월 모의평가 9월 6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난이도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평가 전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9월 모의평가에 대한 분석과 만약에 평가 없이 11월 수능에 도달하게 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 극에 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난이도 논란이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문제인데 제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입시 관련 사교육비가 26조 원까지 늘면서 사상 최대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대학 입시라는 경쟁 구도 속에서 성공 또는 생존의 문제로 바뀐 지 오래인 만큼 심도 깊은 논의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됩니다. 상담 받고 계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엔 네가 있어 괜찮아